네, 국물 없는 기자회로 함께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월도 중순을 넘어섰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게 되고요. 네. 예. 또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서거이기도 하고요. 아, 벌써 12주기인가? 12주기 된 것 같아.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년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음.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도 어서 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수술 잘 마치셨고. 아, 네. 한 달째 수술합니다. 한 달째 수술. 아, 수술을 언제 했지? 지난주에 한 거 아닌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언제더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네. 그래서 내가 코를 알고 나왔었나? 저기 언제 퇴소했었지?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아, 휴가를 가셔가지고. 네네. 아, 이번에 극동방송 그만두셨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아니 할 게 없잖아. 미디어스 편집장 되신 거. 시기적으로 맞네. 예. 네네. 자, 오늘도 국물 없는 기자회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또 맛있는 음식 나오면은 뭐 네네. 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세요. 이거 따뜻할 때 뭐가 정말 맛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곱창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유, 곱창 소식. 예전에 그 전골 했던 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죠. 자, 지난 겨울 최고의 곱창 전골로 우리 김용민닷컴 고객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곱창 소식 신제품입니다. 어허. 자, 이번에는 구이용 곱창, 아, 구이. 대창, 특양, 염통입니다. 오이구. 그렇죠. 사실 이걸 찌개로만 먹기에는 너무 맛있어요. 이 곱창의 하이라이트 진짜 구이입니다. 구이. 그렇습니다. 네. 자, 곱창 소식의 구이, 곱창 대창, 특양 염통은 일단 맛있습니다. 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연육제나 인공곱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숙성 상품입니다. 게다가 또한 곱창 소식은 위생적이고 깔끔합니다. 식약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가공돼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그저 불결하게 하는 데는 못 믿거든요. 아우,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우, 여기는 상상했어. 어우. 여기는 믿으셔도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자, 그밖에 세계 최대 해충 방제 회사인 터미닉스의 관리를 받고 있고요. 오. 메리츠 화재를 통해서 최대 5억 원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도 오. 가입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변질되기 쉬운 곱창 제품인데 네, 곱창 소식은 달라요. 곱창 소식은 그냥 믿고 드셔도 됩니다. 아. 네. 곱창은 곱이 가득한 고소함의 대명사지요. 곱창 소식의 대표 메뉴기도 합니다. 보다 기름진 고소함을 원하신다면 대창도 좋습니다. 네. 특양은 고급스러운 탱탱함의 끝판왕인데 그렇죠. 특양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매니아 중에는 곱창보다는 특양을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염통은 쫄깃 고소하고요. 가격은 가장 저렴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곱창 소식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곱창 대식이 됩니다. 네. 겸손해가지고 곱창 소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네네. 맛보면은 곱창 대식이 돼요. 구성에 따라 가격도 7,900원에서 12,900원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야.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이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곱창이 가격이 있는데요. 자, 믿고 먹을 수 있는 곱창 소식의 구이용 곱창 대창 특양 염통. 자,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먹겠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한가득 넣어주셨나? 이게 네. 얼마만큼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아, 요게 1인분. 그래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거 저런 거 섞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유, 또 이게 부추 아니겠어요? 부추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기름진 음식은 네네. 부추하고 먹어줘야 정말 이 소스도 동봉이 돼서 오는 겁니까? 네. 아, 정말요? 소스도 핵심이야. 소스도. 다 주네요, 다 줘. 네. 아이고. 그래 이 맛이야. 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있는 그 맛있는 곱창 그 맛입니다. 그럼 와 그냥 한번 먹어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 곱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 네. 바로 이거야. 제가 지금 특양을 먹고 있거든요. 음. 아, 역시. 아, 이 고소한 건 뭐지? 이 육즙과 함께 이게 이 뭡니까? 네. 응? 고비 진짜 꽉 차 고비. 있습니다. 안에. 네. 꽉 차 있어요.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이 곱맛으로 먹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맛없는 집은 이 곱이 없거든요. 그냥 그럼. 껍데기 그 이것만 있고 아유 곱에서 나오는 이런 어. 아유 정말 엄청 고소하죠, 일단. 네. 진짜 곱이 진득하니 나온다. 꿀이야. 꿀이야. 아, 근데 손질을 진짜 잘하셨네요.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 이거 좀 한지 오래됐다고 딱딱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사실 곱창이 좀 느끼하니까 먹을 때는 부추를 같이 많이 먹는 편인데 그냥 곱창만 먹어도 맛있으니까 굳이 이제 부추를 먹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소스가 소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살짝 매콤한데 맛있어요. 진한 맛. 진짜 곱이 진짜 많네요. 대창. 잘 껐다. 딱 기본적으로 잘 껐어. 소스가 워낙 이제 원재료가 맛있으니까 맞아요. 대창 곱 장난 아닙니다. 네. 야 곱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네. 가장 맛있을 때 먹은 그 곱 맛이야. 맞습니다. 곱이 진짜 빈틈이 없게 빈틈이 꽉꽉 차 있어요, 진짜. 곰탕 이게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잡내가. 아, 너무 고소합니다. 고기 많아서. 근데 술을 뭐 하고 먹어야 되죠 이건? 소주죠. 이건 뭐 소주랑 먹어야죠. 소주. 네. 소주입니다. 저 곱창은 어디 뭐 정육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아 정점에 안 팔아요? 아니, 정육점엔 잘 안 팔죠. 이건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좀 요리돼 있는 요리, 거를 응. 가져오거나 아니면 가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식당 가서 구워 먹기는 좀 그렇죠. 그렇고 내가 그냥 집에서 이제 곱창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집에서 그것도 이렇게 맛있는 곱창을 그것도 맛있는 곱창을.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만 먹어도 소주 한잔 할 것 같다 이건. 진짜 이거 저 좋은 거 나왔다 이번에. 네. 전에 그 전골도 진짜 맛있었는데 아 전골이 맛있었을 때 그때 그런 말도 했잖아요. 이 전골 국물에서 수영하고 싶다고. 네. 근데 곱창을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은 전골도 좋은데 이 자체가 고기가 진짜 맛있네요. 네. 곱창 자체가 맛있으니까. 음. 저희 와이프가 한 번도 태어나서 곱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헐? 네. 오. 근데 한 번 맛있는 곱창 있으면 추천해달라 그랬는데 요거를 한번 집에 그럼. 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만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럼 아직까지 와이프랑 곱창 데이트를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야 우리 부부는 그냥 곱창 데이트 하면 그냥 날라가는데 그냥 막. 응? 곱만 모아다가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겠어.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소스가 밥 비벼 먹어도 되는 소스입니다. 그럼. 아 곱은 정말 이건 꿀이야 꿀. 아, 여기 소스에 들어있는 고추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이 청양고추인데. 이게 묘한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자, 곱창도 맛있고 소스도 맛있고 네. 이거도 맛있고. 점점 바닥이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닥이 보이니까 아쉽네. 영상 김서윤님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곱창을 흡입했는데 이거는 진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그럼.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곱창을 먹었다고요? 네. 와, 진짜 대단하다. 먹을 줄 아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홍어 먹을 줄 아는 아이는 근데 그거는 뭐 거의 그 식도락가 수준의 어떤 그 그렇죠. 그 어린이가 있다면 진짜 인정. 와. 진정한 식도락가는
나물의 향기에서도 식욕을 느낄 줄 알아요. 네. 아, 아쉽다. 아, 이 소스에 고추 넣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네요. 계속 아까부터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정말 곱창의 가장 큰 매력이 식감 아니겠습니까? 식감.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식감이. 찔기지도 않고 아니 너무 고기 맛있어요. 맛있고. 식감이 너무 좋아. 아 이거 소스가 아깝네. 와. 이게 내장 아니 내장. 그렇죠. 그래서 이 맛있네. 곱창 소식의 소들한테는 서울약품 원기소 장건강 365를 먹였다. 네. 건강하니까 맛있는 거지. 곱창 먹고 이렇게 깔끔한 기분이 들리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네. 아니 영업 기밀이긴 할 텐데 이 곱은 어디서 따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디 한우 곱창. 네. 전라도 쪽에 아 역시 호남. 네. 맛세고장. 아, 그러니까 이게 파는 곳이 이제 DH 푸드인데 사상구에 있어요. 부산 사상구. 그러나 이 재료가 전라도에서 가져오신 거라요. 아하. 동서통합. 도축은 화개장터에서 한다는 소리. 아, 또 광고는 또 수도권에서 하시고. 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아 이게 소스구나. 아. 이게 마늘 소스 합쳐가지고. 와, 이게 그 안에 이 곱이 네. 대창. 네. 그래요. 이 맛에 사는 거지 진짜. 대창 곱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우, 집에 가고 싶네요. 탁 터지는 맛. 네. 한 2주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거 광고하면.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이거 진짜 밥 비벼 먹어도 된다니까 이거. 맛있어. 네. 클리어. 아 정말. 전골 구이. 네. 이거 밥만 있었으면 이거 비벼 이건 먹어. 전골만 먹었는데 드디어 구이를 오늘 먹었어요. 음. 아 여러분 재료가 좋은 거예요. 네네. 진짜 다른 재료가 무엇보다도 전골은 맛있는데 구이가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전골에다가 뭐 양념을 양념을 갖다 이제 그쵸. 부어 넣은 거지. 근데 전골도 맛있었고 이것도 맛있었다. 재료가 좋은 거지.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정말 좋은 곱창이에요. 훌륭하네. 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짱이 필요하시면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구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제가 오늘 우리 효나무 유튜브에다가 네. 한국 개신교에 있어서 흑역사라 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1980년 8월 6일 그때 롯데 호텔에 아직 대통령이 안 된 전두환 장군을 초청한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조찬 기도회를 열어도 그거 중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상파 방송에서 기독교 예배를 중계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가능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초반에는 조용기 목사 설교가 서울 MBC는 아니고 지역 MBC에 일요일 아침마다 방송이 됐어요. 이야. 이걸 낸 거지 이걸. 아, 돈을 내고. 그렇지. 네네. 아니 꽁으로 왜 틀어줘? 근데 이제 그건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은 당시에는 그런 방송법이 없었어요. 아하.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는 종교 콘텐츠가 나갈 수 없게 됐다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에야 이제 일반 방송에서는 종교 콘텐츠가 못 나가지만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다고. 네네. 그래서 당시로서는 전두환이 자기 대통령감이고 민족의 영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막 심어줘야 할 때라고. 그때 개신교계에 이름 있는 지도자들 뭐 한경직, 김지길 그리고 정진경, 조향록 이런 네. 사람들은 당시 한국 개신교의 그 어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본 거예요. 그 실황을 촬영해서 KBS와 MBC가 그거를 중계 방송을 했어. 두 군데서나? 네, 아, 그 영상 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오늘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네. 일단은 제가 예전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 영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가끔씩 자료 화면으로 한두 번씩 몇 커트씩 나오는 정도였는데 그를 전체를 입수해 가지고 올렸어요. 네네. 평원나무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시간 전에 올라왔다고 네,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용민이가 빅엿을 먹인 셈이죠. 스승의 날 기념으로. 그렇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빅엿을 날렸고 역사에 그 이름을 길이 남겨야 됩니다. 음. 전두환을 찬양했잖아요. 광주 학살에 피비린내가 가시기도 전에 그렇게 전두환을 밀어주고 띄워주고 네네. 전두환의 병풍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음. 당시 저 5.18 광주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보수 교단 전도사인분이 네네. 전남도청 들어가서 무기 지키고 또 청년 한신대 학생인데 걸어서 광주로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도청사수대로 이렇게 싸웠고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운 일이 닥친 광주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힘든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 그 대가리쯤 되는 사람들이 말이지 전두환의 병풍 노릇이 나고 자빠졌으니 그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라고 딱 자막으로 나오네요. 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네. 많이 기억해 주세요. 여전히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이 목사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주의 시민들이 어떤 일을 전두환한테 당했는지 뻔히 알만한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 병풍 노릇이나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의 심판, 단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전두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네요. 네. 그 아들이 목사 된다고. 네. 맞아요. 전쟁. 네. 또 김용민이가 그걸 또 최초로 우리 평화나무에서 최초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사실 제가 취재해서 한 건 아니고 김장환 목사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간증하게 만들어서 김장환 전문가 아닙니까? 김장환 전문가. 네. 예, 아주 김장을 정말 하다 보니 또 사회에 죽이고 각자가 싶어야지. 김장한 목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문가. 매우 싫어하지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국회의원 낙선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예, 그래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뭐 짧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건 네. 이거와 관련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감찰을 한 해 만에 그 다음에 누가 유출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다 네. 좋은데 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요. 도대체 언론들이 이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그 속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보도를 봐도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단독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목이 이성윤 공소장엔 조국 이규원 유학관이 수사 말라. 이제 단독 달고 보도를 했어요. 김수민 기자죠. 그렇죠. 김수민 기자예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기자 실명제로 네. 어떤 기자가 보도했는지 그것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역사의 길이 남게. 그- 신문 기자면은 방송 기자에 비해서 자기 이름이나 얼굴이 노출되는 게 덜하니까 네. 제멋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중앙일보가 그랬다, 뭐 그렇지. 중앙일보가 그랬다, 막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다 기자에는 이름 좀 방송을 얘기해서 그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역시 자기네들도 공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MBC도 지적을 한 문제이긴 한데 과연 공소장을 직접 확인했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누군가가 의도대로 편집된 어떤 공소장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일부 언론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공소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 내용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 예. 그리고 많은 부분은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검찰 공소장이 재판부로 넘어가자마자 거의 리얼타임으로 언론에 그것도 일부 편집된 내용이 보도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은
검찰의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의도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MBC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괴문서다. 실제 공소장 양식도 아니라 문건 형태 자체가 공소장 양식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유출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편집돼서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된 어떤 그런 혐의가 보도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당 부분 언론들이 중앙일보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쭉 나갔던 보도는 조국 전 장관에게 그렇지.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진 그런 보도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흘린 검찰의 의도는 명확한 거죠. 이성윤 지검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청와대 그것도 당시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를 겨냥한 걸로 봐야 되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도 아니고요. 네네.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만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마치 기소라도 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자체가 일단 문제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언론들이 진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공소장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공소장을 차라리 입수해서 그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든가 팩트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거기 언급된 사람들의 반론이나 해명이라도 들어보던가 이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소장 자체를 확인을 안 했고 편집된 내용만 받아서 쓴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들이 이거를 뭐 왜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된 사안이 유출이 되니까 그것만 그렇게 또 감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언론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소장을 실제로 확인했느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 공소장 내용 가운데 일부 편집된 그 내용을 받아서 쓴 거라면 그것도 문제다. 왜냐? 그거는 공소장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반론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세 번째로, 그러면 공소장에 편집된 의도라는 게 누구나도 이게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만약에 검찰 쪽 누군가가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받은 언론 기자라면 그게 전체 공소장 내용이 아니라는 거는 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썼어요. 이거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그 리크 게이트라고 아십니까? 미국에서. 네.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이라크 전 대사, 이 대사가 이라크 침공을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백악관 당시 고위 관리들이 그 대사의 아내가 CIA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흘려요. 그 언론을 통해서 흘린 당사자가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기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사법부가 시전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재판에 불러가지고. 근데 안 밝혔어요. 그리고 주디스 밀러는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났어요. 그때 당시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와, 주디스 밀러 언론자유의 상징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이렇게 난 겁니다.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전 이라크 대사를 흔히 말해서 부시 행정부가 엿먹이기 위해서 흘린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이 CIA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을. 평소에 자기네들이 던져줬던 정보를 충실하게 보도했던 기자를 통해서. 근데 그 기자가 주디스 밀러라는 거였고요. 나중에 이게 기화가 돼가지고 주디스 밀러가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단독으로 보도한 기자거든요. 근데 그게 허위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뉴욕타임즈가 진상조사에 착수해가지고요. 그 기사도 허위였다는 거를 알고 사과까지 해요. 주디스 밀러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그만두게 됩니다. 쫓겨났다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이성윤 지검장의 일부 편집된 공소장 유출 건은요. 유출이냐 아니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 던져진 어떤 그런 일부 편집된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이게 적절하냐. 주디스 밀러 리크 게이트 사건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거의 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내용만 보더라도 웬 감찰
적절했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만 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그 조국 전 장관쯤부터 해서 제기됐던 문제였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이른바 이제 피의 사실 공표가 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왜 정권 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런 건데 피의 사실 공표를 안 하면은 뭐 권력형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피의 사실 공표가 반드시 아무것도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피의 사실을 얘기를 하려면은 좀 책임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그래야 기자들이 거기서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이 또 허점이 뭔지 또 뭐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토론이 오가고 할 텐데 이게 그냥 한 명 만나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부분만 슬쩍 흘려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기자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독 보도를 얻으면은 그 단독 보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기에 대해서 뭐 합리적 의심을 한다 뭐 이런 가능성이 여러 명이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이용을 해갖고 그 행태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거를 막으면은 조국선 어떻게 하느냐 좀 이렇게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일을 맡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생각해봐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을 때 언론들의 보도 그때 정말 처참했습니다. 처참했던 그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 달라졌다. 그리고 이게 유출한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유출할 수 있느냐 이거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야 이 논란이 아니고요. 검찰의 공소장이 팩트가 아니잖아요. 네. 혐의를 둔 거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공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수를 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든가. 근데 공소장을 전체 확인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일부 편집된 내용을 준 거를 받아서 그냥 쓰는 형식인데 이거는 정말 리크 게이트만도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 미국에서 리크 게이트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거는 우리 언론으로 따지면 저는 이게 거의 게이트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부터 시작된 이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공소장 이게 편집된 팩트만을 들려주는 거 받아가지고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 고쳐집니다. 이게 기사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맥락을 다 걷어내고 그렇게 편집된 혐의를 특정 언론에 흘리는 이 행태에 대해서 기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덥석 받아가지고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목 붙여서 보도하는 행태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진짜? 검찰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그쪽에 붙은 거예요. 검찰이 이제 문민 통제가 된다면 이런 일이 없지. 근데 지금 검찰이 저 세상 만났고 정권은 무력하고 그러니 검찰에 붙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누차 봤지만은 우리 언론들은 권력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어디 붙었느냐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요. MB 때는 MB한테 붙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초기엔 박근혜한테 붙었다가 박근혜도 저 한계가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박근혜 탄핵 때 다 같이 한결의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선일보까지. 네. 그러니까 권력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동네가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야속한 거예요. 권력을 안 쓰면은 야, 좀 저 사람 민주적이네. 쓸데없이 저기 힘자랑하지 않고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거든. 권력은 내려놓으면 그 권력은 힘 있는 쪽으로 발이 있어서 막 걸어서 가요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주고 또 이렇게 지방 정부 때 2018년에 뭐 그냥 민주당에게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준 거 아닙니까? 몰빵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는 제발 당신들 좀 힘을 써서 세상을 좀 바꿔달라 이거거든. 근데 지금 뭐 내려놨어. 내려놓으니까 그게 지금 검찰로 간 거 아닙니까? 아, 내 말이 틀렸어요? 내가 요즘 굉장히 감정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내 말이 틀렸냐 이거야. 정확할걸? 내가 왜 감정적이지? 내가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런 공소장이 보도가 될 수가 있어. 아니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공소장이 유출된 거라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공소장이 유출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공소장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분 어떤 의도를 가진 특정 부분만 유독 떼와가지고 그걸 특정 언론에 뿌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흘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공소장 내용을 유출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상에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공소 내용 검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왜 공소장 전체가 아니라 왜 이 부분을 특정화시켜서 일부 언론에 흘렸을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상근 기자도 잘 알겠지만 어떤 사람을 제보할 때 제보자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됐든 제보자가 됐든. 근데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100%다 믿어요? 그런 기자 없습니다. 일단 제보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 했냐고? 안 했어요. 검찰 쪽에서 흘려주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 뭐냐는 거야 그게. 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그때 제기될 때만 반성한다 그러고 지나면 또 원래 없던 일이 돼버리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쥐고 제대로 행사하는 사익과 어떤 그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공공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권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세워야지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러면서 또 이 검찰이나 언론이나 이 자본 같은 우리 사회에 권력 위의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같이 결탁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민주당을 찍어줬지만 달라질 거 없다. 늘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상 우리한테 희망을 걸지 마라. 이런 정치가 있다면은 아예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김용민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저희 저번 주랑 복붙인데요, 복붙. 확 알 것 거의 같은데. 매주 아니 우리가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 결론이 그렇게 가. 네, 그래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덧붙일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건데 흔히 말해서 조국 전 장관 스승의 날 K 진짜 그렇게 보도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팩트 체크도 제대로. 뭐가 안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 못 봐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요. 페이스북에 제자로부터 받은 케이크라고 올렸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올린 케이크 사진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역시 이제 김어준의 딴지 게시판으로부터 받은 그 케이크다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네. 근데 둘의 케이크 비슷하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받은 케이크 과연 제자들로부터 받은 케이크 맞느냐? 제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제자들로부터 받았다라고 아, 그 밝혔어요? 네. 아, 예. 제가 몰라가지고. 그런데 야당하고 일부 언론이 이거 김어준의 하사품이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김어준의 하사품? 추미애 전 장관이 김어준 씨의 딴지 게시판에 있는 네. 이른바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보낸 케이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제자와 지인들로부터 받은 케이크다라고 올린 케이크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이 한마디로 좀 거칠게 얘기하면 뻥을 친 것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가 오늘 다량으로 생산이 됐고요. 여기서 더 압권인 것은 논란이 일자 조국 전 장관이 관련 사진을 삭제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제가 패칭이라서 아는데요. 네. 관련 사진을 삭제한 적이 없고요. 네. 이 도대체 관련 사진을 삭제했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이거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기라도 했는지 모르겠고 팩트 체크라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한 군데서 막 쓰니까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대체. 그리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그 케이크 제자와 지인께 아니라는 어떤 의심이 들었다면 본인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아닌 것 같다라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든지 두 사진을 붙여놓고 그냥 정말 내피셜로 쓴 거예요. 걔네들은 왜 이렇게 조국을 못 죽여서 한다리죠? 그게 장사가 되거든요. 그게 장사가 됩니까? 포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읽히겠죠. 많이 읽히고 댓글도 엄청 너무 달려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스토커죠, 스토커. 야 이거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안 드나? 조국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이 케이크를 받은 게 기사를 쓸 거리입니까 애초에? 아니 그게 그냥 제자와 지인들로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 그런 건데 이걸 정말 제자와 지인들로부터 받았을까? 두 사진이 비슷한데 한쪽은 김어준 딴지 게시판 지지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는데 비슷해. 제자와 지인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해가지고 내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해. 사진을 내린 적도 없는데 내렸다라는 기사를 막 양산을 합니다. 아 정말 이거는 뭐 단체로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 뭐 일베 게시판에서나 할 얘기를 언론에서 언론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한번 좀 우리가 돌이켜 보자고. 이렇게 미친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미친 시점이. 그건 뭐 오래됐죠. 한번 추정해 보기로는 언제부터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언론이 제정신이 아닌 거를 미디어 입사 때부터 봐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는 그래도 염치라는 게 있었잖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거 할 말이 없구나 그러면은. 그래서 아니 염치가 그래서 없었어. 하나를 좀 꼽아보자면 음. 저는 포털에서 언론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거 아니 상당히 엉망진창이 설득이 됐어요 있어요. 그때부터. 음. 예. 이게 뭐 포털에서 하니까 엉망진창이 됐다고 이제 편집권을 한때 언론사에 준 적도 있었는데 그때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자정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싫어하는 언론들 기자들 많고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건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비판한다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거리를 가지고 좀 쓰세요. 거리를 가지고 거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기사 만들어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그걸 또 팩트 체크 제대로 안 된 기사를 막 쏟아내고 정말 조국 전 장관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하대. 지긋지긋할 만합니다. 이거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이걸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포털이 문제라면 포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만 가지입니다. 걔네들은 영리 기업이에요. 부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언론도 아니거든. 그렇죠. 불공정하게 운영을 하면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포털에 대해서 이거 봐라 까부네 이놈들 손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당합니까? 언론도 아닌데. 부당하다기보다는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네 진짜 저 김용민 PD의 음. 패턴이 있어. 음. 딱 얘기하면 다음 대통령은 언론.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그래요. 나는 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웠을까? 국민들이 미쳤나? 이명박이라는 저 쓰레기를 MB 머니 비스트 아니 그 인간을 경험하고 어떻게 박근혜를 찍을 수 있겠는가? 전 진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한 달 정도 정말 넋을 잃고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정말 이게는 개표 부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 뭐 근거는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 가득했어요. 예. 물론 부정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있었죠. 부정선거는 맞는데 개표 부정까지 갔을까? 이 부분은 아직 제 머릿속에서는 쉽게 동의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근데 결과는 뭔가? 그러니까 정말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런 건데 국민들은 강력한 권력을 원해요. 식당 나가면 갑질당하지 않습니까? 자본 권력에게 날마다 그냥 스트레스 받고 진 빠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로서 뽑는 선출된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려달라 이런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 권력을 놓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 혐오가 온다고. 정치 혐오. 정치해봐야 무슨 효능감이 있냐고. 혐오가 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투표 안 하지. 혹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날 겁니다. 처음에는 그 믿고 맡겼던 데가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심판하는 투표를 던져요. 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엔 투표를 안 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용민은 독재를 원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난독증들인가. 내가 독재를 원하는 거예요? 쓸 권력은 쓰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선거를 중단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뭐 언론사를 없애라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잡는 일도 안 하면 도대체 뭐하러 선출된 권력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냐 이거야. 이재명 만능론이라고 하셨는데 저 이재명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이라고 하시지? 그러게요. 대체 누군가? 예, 그래요. 아무튼 흔히 말해서 조지는 거 뭐 좋아요. 조질 대로 조지세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난 이렇게 네. 할 거야. 내가 대통령이 당선됐어. 그러면 남산에 우리 재벌 회장님들 쫙 모시고 올라가서 남산에 식사를 좀 잘 대접하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해야지. 이제 한두 군데는 불이 꺼질 것 같네. 재벌 회장들 불러놓고 독재 많네. 아니
불공정 행위를 한다든지 불공정 노동자들을 행위. 못 살게 군다든지 네네. 그렇게 갑질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전제를 달아야지. 뭐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는 불이 꺼질 것도 같네. 이래봐 시범 케이스로. 아 그러면 말 듣지. 재벌회장들이 각하 청와대가 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이 내가 한마디 또 하자면은 민주당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권력을 쥐어줬을 때 권력을 쓸 줄 아는 사람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갈려요. 쓸 줄 모르는 놈들은 다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십시오. 쓸 줄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러고 있는데 뭐 교통은 복지가 아니라 뭐 정의다 오늘 이딴 소리 하던데 그럼 본인이 총리할 때 대표할 때 뭐 좀 능력을 보여줬어야지. 아무것도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이제 와가지고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그 권력을 갖고 충실하게 공공을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더 큰 권력을 주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뭘 그걸 줘요. 주기는. 줘봐야 아무것도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놈들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게 난 굉장히 화가 나요. 이거 정치 소비자들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건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뭐하러? 나는 정치인들이 무능한 거는 범죄라고 봅니다. 개개인의 어떤 우리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유능무능 그걸로 사람을 가르면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 공동체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무능하면요, 그건 범죄예요. 권력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 사기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없는 것들은 다 집에 보내버려야 돼. 자기 집에서나 그냥 뭐 엄중하라고. 왜 웃으십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다행입니다. 예, 그래요. 예,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무능한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 정치한다면서 그런 놈들이 무능하니까 나중에는 힘 있는 놈들 있잖아요. 결탁을 하는 거야. 뭐. 나쁜 길로 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하나 짧게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저는 선언했다고 보고요. 그 즈음에서 이재명 사면론을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기자들이 진짜. 기사를 썼던데 아이고, 아주 그냥.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진짜. 왜 그걸 안 묻는지 모르겠어. 저는 다 좋아요. 뭐 이재용 사면론 주장하고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대선 출마 뭐 본인이 뭐 나온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일단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여시제에서 본인의 역할과 그 여시제와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중앙그룹하고 삼성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 그리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보수 네트워크가 그쪽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야 되는데 안 묻습니다. 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안 물으면 본인이라도 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라서 혹시 안 물어보는 거 아닐까? 아니 그거 예사하게 살살 피해가. 저도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고. 살살 피해가. 알겠습니다. 물어야 될 걸 물어야 되지. 뭐 굳이 그 뭐 하나만한 얘기 그런 거를 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시제 사실 이름에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국민에게 여시제. 우리 국민에게 여시제. 예. 방송인이 안 웃긴 건 범죄입니다. 이렇게 재치가 있는데 왜 방송국에서 날 안 부를까? 아무튼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김영민 PD도 누차 강조하고 저도 강조한 얘기지만 제가 정치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일단 김영민 PD처럼 유연함을 갖추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론 개혁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 언론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저는 보고, 세 번째가 검찰 개혁입니다. 뭐 따지면 뭐 재벌 개혁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선에 나오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입장 밝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괜히 뭐 사면론 얘기하고 두루뭉실 얘기하고 뭐 포용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라. 그래야 그게 유권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휴, 참 공해입니다, 공해. 능력도 없으면서 표 달라고. 아이고, 진짜 참. 아니, 자기가 그 기회를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능력을 보여줘야지. 못 보여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인간이 무슨 대선 주자가 되겠다고? 내가 지금 한 명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가만있어 봐. 그 사람인가 이게 아니 잠깐에. 있을 때 능력을 보여줘야지는 여러 명 걸려요 지금. 아니 봐봐. 변방 사또도 능력 보여주면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국의 대통령 밑에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친 사람들. 국무총리, 여당 대표, 국회의장 다 해봤잖아. 국회의장은 넘버2입니다 우리나라. 의전 서열 넘버2야. 뭘 했어 도대체. 에이구. 그 누가 가서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의 능력으로 보여준 게 뭐가 있어. 폰만 잡다 말하지. 나는 뭐 와 이건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끝내기 전에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광재 사면론 뭐 이광재 의원이 얼마나 뭐 정치적 비중이 있느냐 저는 이 차원에서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이광재 의원의 이 이재용 사면론이 위험한 이유가 여희재라든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현장 출신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용 사면론이요. 은근히 그거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 우려하고 있거든요. 김현장 출신들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공처장도 김현장 출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하셨던 분도 굳이 이재용 변호까지. 본인은 네, 저 뭐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만 해석되지는 않죠. 예. 우리 저 애청자분들 중에 민주당 당원들이 많으실 텐데 전 당적이 없어요. 당적이 없는데 왜 나를 방송에서 안 쓸까? 무당파인데.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예. 그거야. 예, 예.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에 있지만은 저당 가도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은 좀 속아내세요 다음에. 그거 중요한 얘기. 예, 그 속아내세요. 그런 사람들 자꾸 보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헛짓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LTV 90%로 올리자, 종부세를 9억에서 13억, 15억, 12억? 12억. 12억 네. 올리자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에 보내도 괜찮을 분들은 저당에 가서 정치하시라고 하고 이 당은 좀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장 출신들도 좀 한번 잘 검증을 해봐야 되고. 아 진짜 여기 김현장. 법률가들이 너무 많아. 네네. 좋은 법률가들도 있는데 네. 아, 정말 이쪽하고 뭐 조금도 호환이 안 된 사람 그냥 사회적 명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데리고 온. 그리고 공천 때 난 한번 파헤쳐보고 싶어요. 공천 때 어떤 새끼가 장난을 쳤는지 이런 인간들만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새끼가 맞다면은 한번 좀 그것도 나중에 한번 규명해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모태무당이라고. 아니, 한겨레가 저기 후원제로 간다고 하대요. 디지털 후원제를 뭐 물론 독자들의 구독료 뭐 광고료 다 받겠지만은 여기 또 이제 수익원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후원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한겨레에 대한 호불호 이거는 잠시 접어두시고 지금 뭐 포털 문제점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사들이 결국에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라고 봅니다. 포털을 전제로 봤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결국에 이런 재무 구조라든가 수익 구조를 어떻게 탄탄하게 해서 광고라든가 이런 거의 비중을 줄이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독자들에 대한 어떤 후원 여기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변화를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 뉴스 수용자들은 좀 달라진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기성 언론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것들을 원하는데 기자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재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한번 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겨레 신문의 현재 유료 구독자 수는 ABC 등록 기준으로 19만 부입니다. 네, 19만 부. 한 절반은 부풀렸을 거라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허수가 많죠. 한 10만 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0만 부예요. 그러면 얼추 나와. 10만 부 중에 한겨레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공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공서나 이런 데 빼고 진짜 나 한겨레 논조가 좋아서 기사가 좋아서 그 한겨레를 구독하시던 분들 뭐 그 중에는 한겨레가 싫지만 직업상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김용민 씨를 포함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10,000에서 20,000 사이로 봅니다. 아 10,000에서 20,000? 그렇게 적습니까?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짭니다. 아 그래요? 어이구 야 그거 굉장히 위태로운데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 저는 그래도 못해도 한 5만 이상, 한 7, 8만 원 되지 않을까. 아 저도 네. 그 정도 보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런 추산이 가능하느냐? 나름대로 이쪽 진영에서 진영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 진영에서 후원자 수가 최대치가 어딘 줄 아세요? 노무현 재단. 노무현 재단 네. 63,689명. 음. 그래서 최대 한 6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재단에 후원하시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한겨레에 실망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또 한겨레의 그 논조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6만 명이 다 옛날에는 한겨레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또 끊었을 거라는 판단도 들고 그렇게 되면은 전 5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5만 정도. 저는 5만도 많다고 봅니다. 근데 5만도 지금 끊기 귀찮아서 그냥 보는 분들이 상당수고 진짜 그러면 동기형 말대로 한 1, 2만 정도가 충성도 있는 그런 독자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재단 후원자 수하고 뉴스타파 후원자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뉴스타파는 그보다 적죠. 아니 그러니까 적은데 네. 노무현 재단을 후원하는 사람과 뉴스타파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겹친다.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이 저는 노무현 재단이고 그나마 좀 언론 쪽에 관심이 있는 대한 언론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 게 뉴스타파 쪽으로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성 언론 중에 후원 모델로 갔을 때 저는 뉴스타파만큼 후원자 수를 못 끌어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가 후원 모델로 갔을 때 10,000에서 20,000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해서 10,000에서 20,000 사이라고 본 것도 그거예요. 아 근데 간단치 않아요. 한겨레의 그 한겨레 TV나 이런 컨텐츠 보면은 김용민 TV만 못해. 구독자 수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많이 안 나오죠.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사기 때문에 특히 뭐 레거시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뉴 미디어들보다도 더 많은 후원자가 있을 것이다. 뭐 그래도 더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 지금 그거 보면서 야, 이 유료 독자 아마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제 사실 10년 전인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한겨레가 크게 한번 사과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네. 반장사. 네. 그 이전에 2008년에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한 그런 촛불 집회 있었을 때는 한겨레나 뭐 한겨레 21이나 뭐 저기 저 경향이나 하루 받았죠. 특별판을 만들어 가지고 막 뿌렸잖아. 네네. 그래서 뭐 아 우리 촛불 시민 편에 서겠다. 그랬었다고. 뭐 그때 일을 회고하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흑역사로 여길 거야. 어떻게 그렇게 저기 수준 낮은 민중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앵벌이를 냈나 아마 그 생각할 거라고.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있나? 저기 박근혜 촛불 때 한겨레가 뭐 경향신문이 특별판 만들어 썼나? 시사인은 했었던 것 같은데. 시사인을 했었죠. 네. 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불꽃을 태워보겠다. 아마 상당한 좌절을 느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뉴스타파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영리 재단 그리고 뭐 독립 언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생산해내는 콘텐츠와 취재하는 방식이 기성 언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밥값을 해요. 네. 그리고 밥값을 한다고. 기자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그 자체만의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뭐 김경래 기자하고 시민보 기자가 했던 그 죄수와 검사 책 그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정말로 탐사보도의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통해서 차별화를 했을 때 후원하는 사람들도 아, 난 여기 후원해야지 라는 굳건한 토대가 형성이 되는데 과연 지금 한겨레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취재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디지털 쪽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 후원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게 모일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아니 한겨레가 뭘 한번 보여줘야지 뭐 앞으로 변하겠다 그러는데 뭐 무슨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볼 건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두는 거는 시스템의 변화에 얼마나 주안점을 두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간지라는 종합 일간지라는 어떤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글쎄 어떻게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 취재 시스템이라든가 출입처 제도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건지가 딱 안 와닿아 가지고 사실 그거는 정말로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도 놓을 건 놔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수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어 사실은. 네. 독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떡하겠어. 구성원들 고민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독자들한테 굽신하자니 이 문바들은 싫거든 사실. 어마어마하게 싫거든. 이 새끼들한테는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또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주 신문이고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인 만큼 우리와 같이 가주는 그런 숨은 동지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에 아마 이런 캠페인을 연 것 같은데 아마 큰 좌절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뭐 참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은 이게 참 KBS도 뭐 수신료를 이제 인상을 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아이템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네. 뭐랄까요, KBS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이제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언론사이고 조직이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언도 좋은데 좀 시도를 해가면서 시행착오도 거치고 그런 과정들을 독자들에게 또 오픈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러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다. 우리의 고민이 이렇다. 저는 이렇게 아예 독자들하고 소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됐으면 그랬으면은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오늘도 보니까 말이에요. 오늘이 아니죠. 5월 15일이 이제 창간 한겨레 창간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입니다. 5월 15일. 88년에 이제 네. 창간을 해가지고 네. 5월 15일자를 쭉 보는데 오늘이구나 오늘 나왔어. 그러네. 착각했어요. 창간 몇 주년 기념호가 오늘 나왔는데 보니까 뭐 여전히 젠더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걸 다 부정해야 돼요. 부정하고 독자들을 믿고 간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이 후원해달라? 우리 봉이야? 아니 최소한 지금 난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뭐 젠더도 뭐 됐어. 적어도 지금 부당하게 검찰로부터 얻어맞을 때 이런 검찰이 잘못됐다. 이 수사관행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박용현 논설위원. 그분은 이제 변호사 면허 있는 분인데 한겨레 편집국장 할 때 조국 대차게 까지 않았다고 그 기자들 30명 편집팀 기자까지 들고 일어나서 물러나라고 막 압박했잖아. 그 일을 당한 분 정도만 얘기를 하지. 이거 뭐 그냥 똑같아요. 아니 조선일보를 보나 한겨레를 보나 차이가 없어. 적어도 편들어줄 마음이 없으면은 왜 후원 받아요? 아니 편들어줄 마음도 없는데 뭐하러 후원을 받아? 그건 어불성설 아닌가? 편들어줘야지. 그럴 때는 편드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진공 상태에서 중립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 동네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굶어봐야 돼. 더 굶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 참 편하지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달라질 의지가 없으면서 무슨 후원해달라 이런 빈축이나 사지. 평온하면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오늘 독자를 배반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배반 안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겨레 후원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도 다 평온함으로 몰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민동기 기자도 연재. 저 연재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